전국 및 해외 대한사랑 여러분, 그리고 민주평통 중동협의회 아프리카 한인회 총관계자,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저는 대한사랑 1급 지도사 및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박덕규라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일본의 일제의 식민사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 장의 지도는 지금 우리의 역사의 고대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 그리고 남부는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역사, 고대사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동북공정을 했는데 중화사관의 역사 왜곡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우리의 상고사를 기록한 역사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일연의 삼국유사, 그리고 제왕문기, 조선으로 넘어가면 응제시와 동국사략 등이 편찬이 됐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생략을 하고 동국사략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국사략은 1403년에 발간이 됐습니다. 태종의 왕명으로 편찬이 되는데요. 단군, 기자, 위만의 3조선을 설정을 하고 또 마한을 기자의 후예로, 진안을 진나라의 유망인으로, 변한을 출자 불명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이 뜻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남사만이죠. 남사만에 마한은 기자고 진안은 진나라의 유망민이고 변한은 출자 불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남부의 조상들을 보면 중국 또는 조상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역사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뿌리 없는 자손이 된 것입니다. 이 동국사략을 통해서. 동국사략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거서관, 차차홍, 이상과 같은 신라의 고유한 왕후가 비야, 그러니까 천하고 촌스럽다는 뜻입니다. 모두 왕으로 고쳤었다. 또한 여왕, 태후, 태자 등의 칭호도 제후의 명분에 맞지 않는다 하여 여주 대비 세자로 고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자국 또는 황제국의 칭호를 스스로 내리고 명나라의 제후국으로 스스로 깎아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의 제천 행사 또는 이런 것들을 이단문화라고 하고 또는 당상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다 또는 제후의 명분에 어긋나는 행위다라고 해서 준엄한 비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화나 전설 등은 대부분을 삭제하고 싣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그 후에 고유사서 수서령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세조, 예종, 성종 3대에 걸쳐서 우리 고유사서들을 다 국가에서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예종 1년에는 숨긴 자는 차명에 처한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공포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 끝에 나온 국사가 바로 동국통감입니다. 동국통감은 기자, 마한, 그리고 신라로 이어지는 국통을 주류로 정립을 하고 사림의 역사의식이 크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상의 명분이 강조가 됐는데요. 이 강상의 명분이 뭐냐면 주나라의 봉건제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상주 그리고 중국에 있는 황제가 바로 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제후국으로서 이제 조선이 제후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자에게 왕으로 봉함을 받는 제후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오봉마다 이 지켜야 할 엄격할 분수를 규정을 하고 있고 이 분수를 지키지 못하면 참남하다는 비난과 함께 죄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사, 특히 이 중화사관의 역사 왜곡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상주의 마지막 주 무왕 때 기자가 동쪽으로 갔는데 그 기자에게 조선을 봉합니다. 왕으로 봉하는데 그때 제후국이 됐기 때문에 그 제후국의 역사가 바로 기자의 조선의 역사고 마찬가지로 조선도 명나라 태조로부터 책봉을 받는 제후국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화사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율곡 이이 같은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실기에 보면 기자께서 조선에 이르시어 우리 백성을 천한 오랑캐로 여기지 않고 후하게 길러주셨다. 그래서 기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당군의 출연은 문헌상 상고할 수 없다라고 썼습니다.
한국의 조선의 대유학자가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화사대주의는 이렇게 단군 기자 위만을 우리 상구사의 뿌리 3조선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마한신라로 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식민사관의 형성과 전개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동국 통감이 일본의 에도 시대 때 1667년입니다. 이때 발간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에서. 근데 그 서문에 이 단군은 스사노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자, 이 동국 통감은 하야시 라잔이라고 해서 일본 성리학의 대가입니다. 주자학의 대가인데 이 사람의 삼남인 하야시 가호가 서문을 저술했는데 일본 신화에 나오는 스사노가 그 4만의 1조, 그러니까 한 명의 조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선동조론이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도 시대의 조선사 연구는 주로 대일본 제국사를 쓰기 위한 것인데 조선에 대한 역사 침탈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90년,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고 국사안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편찬을 합니다. 이 국사안은 3명이 편찬을 했습니다. 호시노 시다시, 시게노 야스쿠즈, 구메 쿠니타케가 국사안을 집필을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도반명은 신라의 주였다면서 이란 동역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이란 동역론은 뭐냐면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옛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란 동역론이 되면서 이제 역사 침탈에서 영토 확장의 그런 기운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청일전쟁을 앞둔 때였기 때문에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역사서를 편찬을 하고 역사애국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1894년에 단군고입니다. 이 단군고는 시라토리 구라키치라고 해서 동양사학의 개조라고 불리는 사람이 쓴 건데요. 이전과 달리 이제는 아예 단군을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단군은 고구려인이 만든 전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화 전설과 역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단군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시라토리 구라키치는 만선사관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만주와 조선의 조선은 만주에 부속된 그런 역사다라고 해서 만주를 우선시하는 건데요. 만선사관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특이한 주장을 하는데요. 일본 민족의 독자성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민족은 세계 유례가 없는 독자적인 존재이며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형성 발전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일선 동조론과는 또 이질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말이 맞지 않는 모순적인 그런 어떤 역사관을 서서히 이렇게 바꿔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1904년에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한 비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한국의 경제 조직과 경제 단위라고 하는 책이고요. 후쿠다 도쿠조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 조선을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고 나서 어떤 말을 하냐면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 단계는 일본의 봉건제가 성립한 가마쿠라 시대보다 뒤진 10세기경에 후지와라 시대에 해당된다. 이것은 약 600년 정도가 낙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발전을 못하고 스스로 발전을 못하고 끊임없이 정체만 하기 때문에 일본이 이들을 근대화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체성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경제 침탈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일 강제 병탄이 1910년에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마니시 류가 단군 설화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논문을 씁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단군은 만들어진 신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런 단군 부정이 시라토리부터 시작을 한 것처럼 이 이마니시 류는 단군을 완전히 평양 지역에서 만들어진 전설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일선 동조론의 영향으로 스사노와 단군을 같이 이렇게 신의를 모시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이 논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본은 순혈주의이기 때문에 우등한 민족인데 어찌 단군 같은 사람을 모실 수 있느냐 해서 이런 논문을 쓴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건 최근의 일입니다. 교원대학교 송호정 교수가 EBS에 나와서 단군은 신화다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그 전에 1999년에
그 대한민국 최초로 고조선 박사 1호입니다, 이분이. 근데 얼마 뒤에 쓴 책이 뭐냐면 단군 만들어진 신화입니다. 이 책의 내용 핵심은 뭐냐면 단군은 만들어진 신화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EBS에 나와서 주장을 했고요. 100년 전과 지금이 뭐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18년에 조선의 개국전설이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이 책은 미우라 히로유키가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단군 전설은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한민족이 거주하는 한반도 남부 지역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역사적으로 분단을 시키는 겁니다. 한반도의 북부는 만주사고, 대륙사고, 한민족과 관계가 없는 역사다. 그리고 한반도 남부가 바로 너희들 한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총독부에서 1938년에 조선사를 편찬을 합니다. 이 조선사의 핵심은 뭐냐면 그동안 나와 있던 모든 사료들을 다 수집을 한 겁니다. 그 수집한 것을 동경제대에서 연구를 해서 식민사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사의 핵심은 한국사의 시공간을 축소해서 우리 한국의 고대 국가는 4세기 후반이 돼서야 국가의 틀을 갖췄다. 그리고 영토는, 강역은 압록강을 넘지 못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를 중이 만든 가공담. 왜 삼국유사를 이렇게 가공담이라고 자꾸 비난을 하냐면 삼국유사에는 환국, 신시, 배달이라고 하는 우리 뿌리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삼국유사를 끊임없이 비난을 하고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스자 소키지는 삼국 사기마저 이 초기 기록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각각 논문을 써서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는 걸 만들어서 AD 4세기 이후에야 고대 국가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사는 그 편차를 목록을 보면은 상고사만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상고사만 시대를 지나서 신라가 처음으로 나라를 열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상고사만이 나중에 원사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한의 78개 소국이 우울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상고사만이고 원사만 시대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1940년에는 드디어 만선사관을 주장하는 조선사가 개설이 됩니다. 조선사 개설이라는 책은 미시나 쇼헤이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만선사관에서 바로 타율성론이 나옵니다. 이 만선사관 핵심은 뭐냐면 대륙만주의 부속사로 한국사를 기술한 것입니다. 이 타율성론은 이 조선반도는 지리적으로 대륙에 붙어 있기 때문에 대륙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아서 늘 이렇게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런 역사를 개척해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선사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부수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하고 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아야만 발전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어제 유한영 추석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심상소학 역사, 그리고 1920년에 나온 겁니다. 조선반도 교소 지침이고 북부는 중국의 속국 또는 영토였다. 그래서 한민족과 관계가 없다. 그리고 남부는 한족의 거주지로서 이 지방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서 역사 분단선을 긋는데요. 이것이 아직도 유효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그리고 지금도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 지도를 보면은 한반도 북부는 고조선, 그리고 남부는 진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고조선이 아닌 것으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이 위에 고조선이라고 색칠한 부분도 고조선이 영토가 아니고 세력권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세력권. 영토가 아니고 세력이 이렇게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마찬가지로 고조선의 문화 범위라고 해서 한반도 북부만을 표시를 했고 남부는 어떤 그 원시 부족사회 또는 뭐 성읍국가사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지금 배우고 있는 고조선의 영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와 또 아래가 조금씩 다르죠. 아래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미국 의회에 제출한 고조선 영역이고 위에는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춘천 중도 유적지가 발굴이 됐죠. 근데 그 춘천에 어마어마한 그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런 청동기 유적이 발굴이 됐는데 그 춘천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나라의 통치도 지배도 받지 않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거대 유적이 발굴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남방에 그려져 있는 지인이 문제인데요. 이 지인이라고 하는 나라를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이버 지식인의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한 겁니다. 교과서에 나오긴 나오는데 배우질 못하니까 진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냐? 왜 국사에서 진국에 대해서 배우지 않나요? 고조선이 진국과 한나라의 무역을 중개했다는데 그 정도면 꽤 잘 나가던 나라 아니었을까요? 아님 우리 민족이 아니라서 안 배우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정말 당연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 진국에 대해서 사실은 이 고조선 밑에 있다고 하는 이 진국을 누구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진국은 사실은 보시면 고조선 밑에 있는 게 아니고요. 위락에 보면은 그 위만조선의 위만 정권이죠. 위만조선의 동쪽에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만이 진번과 진국이 쉽게 얘기하면 중국에 사신을 보내는 것을 막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후한서 동일전에 보면은 사만은 모두 옛 진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모두 다 진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국이 도대체 뭐냐? 이 환단곡이 태백일사 사만강경 봉기에 유일하게 진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만으로 이 단군조선이 사만관경으로 나누어 다스렸는데 단군이 다스리는 이런 단군관경이 곧 진국이다. 역사에서 말하는 단군조선이 바로 이것을 말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국은 쉽게 말하면 단군조선, 사만강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일제강점기에 이 식민사관의 영향으로 우리는 앞에 있는 그 색이 흐린 것은 중화사관에 의해서 잃어버린 역사입니다. 왜곡된 역사이고 그 뒤에 일제식민사관에 의해서 마한 신라부터 실제로는 AD 4세기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식민사관의 변천 과정입니다. 일선동조론, 그리고 이것이 이란동역론, 그리고 당군을 부정하고 만선사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만선사관이 나오면서 조선과 만주를 모두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당군의 후손이라고 하는 일선동조론이 다시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정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침탈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영토 침탈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우리의 역사를 부정을 하고, 다시 만주로 이제 만주 침략으로 눈을 돌리면서 다시 일선동조론을 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제강점기의 한국고대사 일제가 만든 식민사관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우리 역사를 찾았을 때 어디에도 우리의 참 역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민족을 주체로 세워 우리의 자주독립과 발전을 추구하게 될 역사가 당시에 없었던 것입니다. 조선왕조 시기에는 4대 사관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중화사관에 의해서 또는 소중화 논리에 의해서 역사가 편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침략해서 영구적으로 지배하려는 일제는 이 4대 사관을 변형시킨 식민사관을 급조를 해서 우리 역사의 정체성과 식민사관을 부각시키고 식민지 국민을 형성하는 도구로서 식민사학을 악용하려 했습니다. 이 독립운동가들은 4대 사관과 식민사관이라는 두 가지 역사적 폐를 동시에 청산하고 우리의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석주 이상용 선생은 그 만주로 망명을 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분은 독립운동가이자 신흥무관학교를 나중에 설립을 하게 되죠. 이혜영 선생님과 함께. 그리고 안동에 어마어마한 저택을 다 팔고 말 그대로 일가족을 다 이끌고 만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을 하는데요. 이 만주로 가는 도중에 쓴 게 바로 서사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서사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초 사가의 견식이 없어 망령되이 노예의 근성으로 꾸며 산수라는 솜씨를 남용해 국가의 채통이 송산될 것을 생각지 않고 오직 타인을 숭배하는 데만 힘썼다. 지금 노예사관으로 백성을 가르치고 있으니 어찌 노예 근성을 길러 참담한 지경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역사관은 노예사관이었다는 겁니다. 노예의 근성으로 타인을 숭배하는 데 바빴다. 자,
배감 박은식 선생을 아실 겁니다. 이 한국통사라고 하는 책을 써서 슬플 통자, 아플 통자입니다. 한국통사를 써서 조선총독부가 발칵 뒤집혀서 이 나중에 조선사 변수에서 조선사를 쓰게 되는데요. 배감 박은식 선생의 필명이 태백광로입니다. 태백은 우리 한민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태백의 광로니까 나라이든 미친 노예다라고 하는 그런 필명을 썼습니다. 1915년에 한국 통사에 놀란 일제 총독부가 조선사 37권을 써서 식민사학으로 맞서게 됩니다. 그다음에 단재 신채원 선생은 1908년에 독사실론을 썼는데요. 이 내용이 어떠냐면 역사를 쓰는 이는 모름지기 그 나라의 주인 되는 민족을 선명히 나타내어 그를 주체로 삼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무정신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의 역사적 배 청산 시도는 철저하게 좌절되었다. 심지어 1945년 해방 이후에도 독립운동가들이 청산하고자 시도했던 역사적 배는 아직도 살아 현재의 한국 역사까지 집어삼키고 있다. 임창경 교수가 쓴 건데요. 2018년에 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 식민사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교육학술 분야 친일파 첫 번째 인물이고 조선사 변수회에서 찬수관, 또 그 수사보를 지냈죠. 이분의 이병도의 행적을 보겠습니다. 1919년 와세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스다 소키치가 바로 스승입니다. 스다 소키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국사기, 초기 불신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식민사학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1925년에 조선사 편수에 수사관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4년에 진단학회 설립에 참여를 하고 54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진단학회 이사장을 다시 복귀를 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장을 지냅니다. 55년에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지냅니다. 1960년에는 문교부 장관과 학술원장을 지냅니다. 그리고 1980년 이때는 전두환 그 대통령의 그 뭐라고 하죠? 군인들이 통치하던 군사정권 시대죠. 이때 이렇게 훈장을 받습니다. 충무공 훈장, 문화훈장, 대한민국장, 학술원상,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습니다. 그 주류에서는 이 민족사학이 뭐 군사정권을 등에 업고 그 사이비 역사를 퍼뜨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반대죠, 사실은. 이병도 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군사정권 때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도 씨와 함께 활동했던 신석호 씨의 행적을 보겠습니다. 1929년 경성제대 사학과를 졸업을 하고 마찬가지로 조금 늦게 1930년에 조선사 편수에 참여를 합니다. 1946년에 중등국사 교원 양성소를 설립을 합니다. 지금의 교원대학교입니다. 국사관을 또 설립을 합니다. 이 국사관은 국사편찬위원회입니다. 1949년에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을 지내고 문교부 편수국장, 성균관대 교수를 겸임합니다. 1962년 독립유공자 상훈심의위원을 지냅니다. 1972년 한국사연구회 회장을 지내고 영남대 대학원장을 지냅니다. 예, 이렇게 승승장구를 합니다. 오히려 조선사 편수에 참여를 해서 그 식민사관을 뿌리내리는 때 앞장섰던 이들이 오히려 해방 후에 승승장구를 하고 그런 증거가 뭐 있냐. 지금 이병도의 학설이나 신석호의 학설을 다 극복을 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근거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그 각종 사료들을 볼 수 있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이 각주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원사료에 해설을 단 각주들이 다 달려 있는데요. 그 각주를 어디서 인용을 했는가 보면 가장 많이 인용한 사람이 이병도 씨입니다. 980개의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래현 교수님은 54개밖에는 인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과연 주류사학이 누구의 학설을 따르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병도는 극복을 했다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류사학에서 2013년에 김두니스가 쓴 논문에 보면 첫머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대 한국사학은 실질적으로 두 개 이병도에 의해 수립되었다. 이병도는 역사 지리의 관점에서 한국 고대사 전개의 대세를 제시하였다.
자, 이제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먼저 그 한국사 비상교육의 내용인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고조선 지도가 나오고 기원전 4세기경에는 왕이라 칭하며 중국의 연과 겨룰 만큼 강한 나라로 성장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조선이 기원전 4세기가 돼서야 왕이라고 칭했고 중국의 연나라와 겨룰 만큼 강한 나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3세기 무렵에는 부왕과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했다. 그래서 왕위를 세습했다. 이건 이제 중국 사서에 그 부왕과 준왕이 처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만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찬탈당하는 그런 과정을 서술하기 위해서 부왕과 준왕을 사서에 썼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강력했던 부왕과 준왕 때 위만은 세력을 키워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이 왕이 되었다. 이게 바로 위만 정권인데 위만 조선이라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습니다. 위만 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고 철제 무기를 이용하여 주변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연나라 사람 위만이 정권을 탈취를 하면서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이 됐다. 그래서 세력이 확장됐다라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를 처음 누가 퍼뜨렸냐면, 자, 정인성 교수의 논문에 보겠습니다. 청동기와 동반되어 이입된 이러한 철기 문화는 중국계 유민과 관련된다고 하며 이를 위만조선의 건국과 연결시켰다. 처음 일본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이러한 주장은 일본 연구자들이 처음으로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역사 해석은 동북아시아의 역사 변동에서 한반도의 역사 주체를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고조선 그 이전에 이미 중원 세력과 상호작용하던 정치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위만 정권 후에 이제 200년이 안 돼서 한무제가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위만 정권을 이제 멸망을 시키는데요. 이 과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제 서술을 해놨습니다. 한해 침략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 한은 고조선 일부 영토에 낭랑, 현도 등 군현을 설치했다. 한반도 북부까지 와서 이 군현을 설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한 군현은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여러 나라에게 전하는 창구 구실도 하였다. 한 나라의 식민지가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구 역할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문명화, 선진화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중화사관 또는 식민사관의 흔적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이 복규대 교수님의 한사군은 어떻게 갈석에서 대동강까지 왔나라고 해서 한사군에 대한 논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한군현 위치 논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지금까지도 치열하고 이미 조선 500년 동안 이 한군현 위치가 어디냐를 놓고 그 끊임없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19세기 말 일본의 침략을 받으면서 한군현 위치 논쟁 같은 것은 사라지게 되고 일본 학자들이 한국사 연구의 주도권과 서술권을 갖게 되면서 논쟁은 없어졌다. 일방적으로 한반도 평양으로 굳어지는 것이었다. 폐수의 위치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본 학자의 대동강설을 제시한 이래 이 설은 곧 정설로 받아들여지면서 대동강 유역을 랑랑군 지역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 대동강 유역에서 많은 무덤을 발굴했는데 중국계 유물이 많이 나오는 무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를 근거로 평양 지역 대동강 유역의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 수없이 논쟁이 되었던 것이 일제강점기 때 정설로 굳어지고 이제는 잘 연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설이 정설로 굳어지면서 특히 중국계 유물이 많이 나오는 무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완전히 통설이 된 것입니다. 자, 이건 교과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구려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는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유리한 지역에 자리 잡아 성장이 빨랐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처음에 도읍을 정했을 때 이 도읍지도 사실은 첫 도읍지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험준한 산악 지역으로 이에 고구려는 정복 활동을 활발히 펼쳐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넓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공중파에 나온 모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수가 아니었는데 지금 교수가 됐는데요. 고구려는 쉽게 얘기하면은 험준한 지형에 도읍을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약탈 전쟁, 침략 전쟁을 벌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고구려가 우리가 알기로는 정말 광대한 영토를 이렇게 지배를 하고 정복을 하고 천하간을 다주적인 어떤 천하간을 가진 그런 한국사에 빛나는 그런 시기인데 왜 고구려는 정복 전쟁을 벌였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윤내영 교수님의 책에 보면 이 고구려의 정복 전쟁은 사실은 담을 전쟁이었다. 담을 정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고조선 시대의 영토, 고조선 시대의 정치, 고조선 시대의 정신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복원운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저는 너무 와닿았고 그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주류에서는 고구려의 전쟁은 단순히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주변 국가를 침략을 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입니다. 신라에 대한 서술을 보면 한반도 동남쪽에 자리하고 있어 선진 문물의 수용이 어려웠다. 그래서 신라는 삼국의 다른 나라에 비해 정치적 발전이 늦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고구려는 왜 가장 먼저 발전을 했는가? 중국과 가까워서. 신라는 왜 가장 늦게 성장을 했는가? 중국과 멀어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자, 이 내용이 중국 사서에 나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은 고구려 태조 대왕 3년에 요서 지역에 십성을 쌓아 한해 침략에 대비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대해서 이제 위에 있는 것은 환단고기 조대기를 근거로 해서 고구려국 봉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요서 십성을 비정을 한 것입니다. 지도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삼국사기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제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 주석에 뭐라고 달려 있냐면 요서 지역에 10개의 성을 쌓았다는 것은 어떤 착오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들의 어떤 역사관 또는 역사학에 맞지 않으면 착오이거나 오기이거나 잘못되거나 이 사료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 역사의 경계선은 일제시대 때 정해졌습니다. 스자 소키치가 폐수는 압록강이다. 그리고 이만희시루가 폐수는 청천강이다. 라고 하는 설이 여전히 한국 학계에서 정설처럼 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쓰다의 저서들은 한국 고대사 전공자들의 필독서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이 기경양 씨는 역사비평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민족사학을 얘기를 하고 민족사관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영토 비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제기를 하면은 이런 말을 꼭 합니다. 일제가 강제한 한국사의 열등성을 부정하고자 고대의 우리 역사를 반도가 아니고 대륙에서 찾고자 노력한다. 그런데 이것은 반도의 역사는 열등하다는 일제의 식민주의 사관의 그릇된 명제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한반도를 넘어가는 벗어나는 그런 어떤 영토 의식은 열등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좁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열등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일제가 심어놓은 열등 의식 때문에 자꾸만 광대하고 위대한 그런 고대사를 찾는 거다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기백 전 교수가 1987년에 한국사 시민강좌를 벌입니다. 이 한국사 시민강좌가 왜 나오냐면 그 직전에 국사교과서 파동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민족사학에서 민족사학자들이 이 주류사학이 식민사학이다라고 해서 청문회를 하게 됩니다. 국회에 끌고 가서 청문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어떤 자기들은 수모를 당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론으로 사실은 반격으로 이런 한국사 시민강좌가 열리게 되고 이때 한 이야기입니다. 넓은 국토를 개척하여 군사적 강대국이 되어야만 위대한 국가가 된다는 낡은 역사관 자체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민족 내부로 돌려야 한다. 그럴듯한 말이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뉴스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국가기관인 공부가 역사재단에서 제작하는 공부가 역사지도가 왜곡된 역사관을 반영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영토를 수수하고 중국의 고대 한반도 지배를 인정하는 내용이 실려서 중국이 왜곡한 역사관이 동북공정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평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제작하는 고조선 시대의 한반도 지도입니다. 중국 고대 국가인 한나라가 설치한 군현인 낭난과 대방이 지금의 평양 근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왜곡하며 만든 지도와 거의 비슷한 위치입니다. 고대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중국 측 역사관이 우리가 만든 지도에도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초기 고구려의 서쪽 국경선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역시 요동반도는 중국 지배에 있었다는 동북공정의 관점과 다르지 않습니다. 난간 같은 한 사군의 위치와 고구려의 영토는 동북아 역사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역사 왜곡에 분주하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도를 발간했을 경우에 중국에서 북한까지의 북한을 차지하고 여기는 우리 땅이다라고 하고 한국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만든 지도에 우리 거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동북아 역사재단은 올해 말을 목표로 수차례 검증을 통해 역사 지도를 완성할 예정이라며 지금 공개된 것은 서강대에 용역을 줘서 나온 중간 결과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40억 원 넘게 들어간 국가사업에 중국과 일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편향된 역사관이 반영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이 영토 의식 또는 그 영토에 대한 그 연암 박지원 선생의 열알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에서 말하는 폐수가 어디인지 일정하지 못하고 또 우리나라 선비들은 반드시 지금의 평양으로 표준을 삼아서 이러쿵저러쿵 폐수의 자리를 찾는다. 이는 다름 아니라 옛날 중국 사람들은 무릇 요동 이쪽의 강을 죄다 폐수라 하였으므로 그 이수가 서로 맞지 않아 사실이 어긋나는 것이다. 그 중국과의 경계선을 폐수라고 불렀는데 그 폐수를 우리나라 선비들은, 조선의 선비들은 지금의 평양으로 표준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옛 조선과 고구려의 지경을 알려면 먼저 여진을 우리 국경 안으로 치고 다음에는 폐수를 요동에 가서 찾아야 할 것이다. 옛 조선, 고조선을 말하고 고구려의 경계를 알려면 여진, 그 북방의 여진이 바로 우리 국경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폐수를 요동에 가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폐수가 일정해져야만 강역이 밝혀지고 강역이 밝혀져야만 고금의 사실이 부합될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지리입니다. 역사 지리. 일제도 제일 먼저 한 것,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전에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선철도 지기부라고 해서 이 철도를 놓는 명목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역사 지리를 먼저 연구를 합니다. 만주를 침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지리를 먼저 알아야만 역사 지도를 그리고 만들어야만 그 역사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국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역사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폐수의 위치를 아직도 못 찾기 때문에 또 잘못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사의 강역이 다 축소되고 왜곡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조선시대 때의 중화사관이 일제시대 때 식민사관으로 변형이 됩니다. 이 식민사관이 바로 다시 중국의 지금의 동북공정으로 변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식민사관과 동북공정은 사실은 배다른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이 동북공정의 끝에 또 궁국, 일본의 지금 이 평화법을 개정하고 하는 궁국사관이 또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사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과 일본의 그런 잘못된 사관에 의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역사 침탈을 당했고 또 역사의 뿌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남북이 도대체 왜 분단이 됐는가, 그리고 우리는 또 경상도와 전라도라고 하는 또 좌우가 왜 동서가 이렇게
많은 갈등을 겪어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고대사부터 사실은 잘못되어 있다. 우리 고대사의 역사가 왜곡이 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 남북이 분단되고 하는 과정을 거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 남북 분단을 보면 아까도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처음에 시작이 그 신라가 당나라의 외세를 이용을 해서 사실은 삼국을 통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대동강선을 기준으로 해서 안동도부를 정하고 남쪽은 신라가 다스리자라고 하는 어떤 약정이 있었죠. 그리고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로 명나라가 구원을 왔지만 일본 외는 명나라와 이렇게 협정을 맺으려고 합니다. 대동강을 기준으로 남북을 이렇게 서로 다스리자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미소가 우리가 해방이 될 때 미소가 서로 남과 북을 또 신탁 통제를 하면서 이 분단이 그 분단선이 그어지게 되는데요. 이 분단선이 그어지는 과정은 바로 고대사에서 역사의 분단선이 먼저 그어졌기 때문에 또 역사 침탈이 먼저 됐기 때문에 영토가 분단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통일은 바로 역사 광복이 바로 통일이다. 그리고 광복은 빛을 되찾는다는 말처럼 우리 역사의 빛을 다시 되찾는 것이다. 우리의 정신이 무엇이고 영토가 무엇이고 우리의 혼이 무엇인가를 되찾는 것이 바로 그 역사 광복인데 그러려면 먼저 역사를 되찾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짧게 끝내는데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 켜는 법을 잘 모르시는 분은 채팅해 주시면 마이크 해제해 드리겠습니다. 균형적인 영향을 설계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하루, 소중한 일상도 시간은 당신의 몸이니까 몸속의 영양은 인생의 에너지 섹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교수님의 생각을 잘 들었는데요. 단재 신채호의 독사신론에 근거해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이 고대 역사를 왜곡했던 그런 모든 것을 다시 바로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권이나 무슨 그 정치 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가지고 범국가적, 범정파적 그런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같은 게 정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 절차가 필요하겠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미주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한국 통사가 새로 나와야 되고요. 바른 역사를 기준으로 하는, 그리고 한국 통사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민족사학에서 끊임없이 역사를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논문이나 저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이가 사실은 조금 있는데 대학원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도 역사를 되찾기 위해서고, 예전에 윤여영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여영 교수님이 가진 사실은 수모를 당하고 어떤 비난을 받으면서 고전사를 많이 복원을 시켜놨는데, 그때 마지막 강의 때 하신 말씀이 이제 점 하나 찍은 거다. 이제 얼굴도 그리고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입도 그려야 된다. 그래서 그 모습을 되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그 말씀이 와닿습니다. 지금 우린 계속해서 사실은 점을 하나씩 찍어서 그 우리의 역사의 원형을 되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질문 있습니다. 예,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네, 저희 이렇게 동북공정이나 일본 사학자들이 저희 남과 북을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잠시만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영토는 이렇게 남쪽만이 저희들의 역사인 것처럼 이렇게 계속 꾸며내고 하는데, 그러면 남과 북의 사학자들이 같이 연구하고 공동 대응하고 이런 케이스는 없습니까? 활동을 했었고 실제로 남과 북이 만나서 예전에 같이 학술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사실은 공산국가고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많은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남북이 말 그대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된다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이 남과 북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역사를 다시 찾는 것인데, 지금의 상태로서는 사실은 통일이 돼도 그 동질성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어떤 학계의 동향이나 그런 것들이 1960년대, 뭐 80년대, 90년대 가면서 조금씩 더 사실은 주체사상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조금 많이 거리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갈수록 대사는 또 질문 뭐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니까. 네. 국내에서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다고 질문하시는 분들. 들려서. 네. 질문 없으십니까? 마칠까요? 네. 다른 분들의 질문 안 하면은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역사 교과서에 지금 네.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정말 이런 식민사관이나 이런 것들이 오염이 돼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언젠가는 진짜 이거를 바로 잡아가지고 우리의 젊은 세대가 차세대들이 계속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진짜 필수적으로 생겨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고민의 일단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 교과서는 그 초안이 사실은 60년 전에 잡힌 것들에서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고대사 부분이 특히 만약에 우리 민족사학 쪽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써놨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류사학계 쪽에서는 반대를 할 것이고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교과서가 각 출판사별로 이렇게 출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출판사에서 어느 출판사는 뭐 예를 들면 신시까지도 이렇게 기록을 했다. 또 어느 출판사는 고조선이 뭐 10세기에 건국이 됐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혼란이 오게 되잖아요. 혼란이 오게 되고 나중에 이제 수능 어떤 국사를 시험을 볼 때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교과서는 또 각 출판사별로 이 교과서를 학교에서 채택을 안 해주게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 망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논쟁이 없게끔, 그러니까 논쟁이 없는 통설에 가깝도록 이렇게 기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들은 60년 전에 나와 있는 그걸 기초로 해서 거기서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역사 지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런 이 역사 교과서가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주류라고 하는 그들의 인식이, 역사 인식이 일제시대 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과서도 금방금방 이렇게 바뀔 수가 없는, 최근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넣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죠. 심각하고 크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한사랑에서 따로 사실은 역사 교과서를 따로 써서 그것을 특히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읽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쿠웨이트의 강동진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도 많이 하고 뭐 잠도 못 자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과 열변을 토하면서 야 이렇게 되어 간다.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게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역사 교육을 받고 할 때와 지금과 왜 틀려진 거죠? 왜 우리 애들은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궁금합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제가 배웠던 거랑 우리 애들이 배워야 하는 것들이 이렇게 틀려지는 건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도 어릴 때 기억에 한사군, 낙랑, 진번, 임둔, 현도, 뭐 이덕일 소장님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낙랑, 진번, 임둔, 현도를 시험에 내서 다음 중 한사군이 아닌 것은 이래갖고 이렇게 푼 기억이 나거든요, 중학교 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남의 나라가 와서 식민지를 만든 그것을 시험을 내고 달달 외우게 하냐 이거죠. 그때보다는 물론 교과서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과서든 우리의 역사관이든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이런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충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는 한 번도 식민사학이 무엇이고 중화사관이 무엇이고 그들이 어떻게 우리 역사를 왜곡을 했는지 배우지를 않아서 그래요. 왜곡의 과정은 배우지 않고 왜곡된 것만 배우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로 느껴지고. 그러니까 교과서는 어릴 때 배웠던 교과서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상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정면으로 반하는 이야기들이니까 믿지를 못하고 국뽕이다, 환빠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학과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대학을 다녀보면은 지금 한국의 어떤 그 교육 체계는 특히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을 하게 되면 도제식 교육이라고 해서 지도교수가 붙어서 지도교사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책임지고 또 마찬가지로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도 그 교수와 박사과정이 끝나도 사실은 계속해서 그 교육을 받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병도 씨가 서울대 국사학과를 개설을 했기 때문에 어떤 국사학계의 태두라고 하잖아요. 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권에서 이렇게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거고 감히 스승의 어떤 학설, 평생 이뤄놓은 학설을 반할 수가 없는 그런 금단의 선이 된 겁니다. 역사 자체가. 이것은 말 그대로 청산을 하려면 하필이면 또 민족사학자들은 대부분이 그 해방이 되기 전에 순국을 하시거나 독립운동을 하다가 또는 해방이 되고 나서도 정의원 선생님도 그렇지만 납북이 되거나 한국전쟁 과정에서 그래서 남게 된 사람들이 사실은 식민사학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한민국 역사가 식민사학의 후예가 돼버린 겁니다. 자동적으로. 물론 그들도 자기들이 식민사학이라고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거꾸로 민족사학을 식민사학이라고 하고 동북공정을 동북공정에 어떻게 찬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민사학자들이 자기가 식민사학자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자기들은 실증사학이라고 하는 근대사학이라고 하는 선진화된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무지한 조선 민중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에 불타서 역사를 왜곡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적 사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관이 어떤가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를 우리는 그 민족의 영웅이라고 하지만 일제의 시각으로 보면은 뭐 테러리스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바로 진정한 그 바른 역사관을 갖게 되는, 그리고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인데, 잘못된 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거를 반성할 수도 없고 되풀이하지도 않는 거죠. 역사학계가 해방 후에 한 번이라도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고 반성을 한 적이 있냐 이겁니다.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극복했다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스승이 말한 학설을 조금 비틀고 해서 약간씩 변형만 한 것이지 그 선을 넘지를 않았고 한 번도 자기들이 반성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민족사학계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고 하고 있지만은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나 뭐가 잘못됐고 하면은 오기다, 잘못된 거다, 이 사변 믿을 수가 없다, 위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그 횡포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예.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강의 안내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미나는 그 10월 8일, 그러니까 추석 연휴 후에 제 3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우리의 그 잘못된 사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